last to fall. 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도 중심을 잡고 있는 벤틀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첫 차, 네, SUV 벤테이가입니다. 다른 차보다 고급화된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어떤 그 신세대적인 세련미보다 조금은 클래식한 그 속에서 고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벤틀리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SUV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정말 뭐 슈퍼카 브랜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SUV를 내놓고 있죠. 벤틀리 역시도 어떤 수익성 측면에 도움이 되는 이 벤테이가를 내놨습니다. 플랫폼도 탄탄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벤테이가 그 중에서도 중심 모델 V8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이 SUV 시장 공략에 적극적입니다. 최초의 럭셔리 SUV는 마세라티 르반떼였습니다. 현재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에스턴 마틴 DBX,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롤스로이스 컬리넌까지 등장했습니다. 페라리도 SUV를 개발 중이죠. 그리고 벤틀리가 내놓은 SUV는 벤테이가입니다. 공식적으로 벤틀리 최초의 SUV이며 비공식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벤테이가는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2017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만 10개월 만에 100대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총 누적 판매량은 300대입니다. 디자인을 볼까요? 4개의 원형 헤드램프가 벤틀리 디자인 특징을 이어가고 있는데 헤드램프 양쪽 끝 중앙 부분이 막힌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헤드램프 워셔 역할을 하고요. 그릴을 비롯해 범퍼 주위의 공기 흡입구도 모두 그물 형태입니다. 벤틀리의 레이싱 역사를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고요. 측면도 벤틀리의 특징을 이어갑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느낌의 캐릭터 라인, 리어 팬더를 부각한 라인들을 볼 수 있죠. 전륜 팬더에는 벤틀리를 상징하는 마크도 있습니다. 루프 라인도 쿠페를 떠올리게 하죠. 휠은 20인치에서 22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테스트 모델은 21인치 사용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탑재로 지상고 조절도 되고요. 벤틀리의 B를 상징하는 리어 램프가 뒷모습의 특징입니다. 머플러도 멋스럽네요. 실내는 고풍스럽습니다. 원형 송풍구와 핀 타입 공기 조절 손잡이에서 영국차의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하지만 첨단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네요. 계기판이나 센터페시아 모니터도 요즘 차와 달리 사이즈도 작고 정보를 화려하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일부 버튼이나 레버는 아우디에서 가져온 것들이고요. 시각적인 부분보다 촉각적인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플라스틱의 노출을 최소화했네요. 소재 선택에 공을 들였는데 천장까지 가죽으로 마감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시트 옆부분 버튼들이 생소하죠. 기본적인 시트 움직임 이외에
쿠션 익스텐션. 이 버튼을 눌러 안전벨트 높낮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조절은 수동입니다. 휠베이스가 3m에 육박하는 차치고 공간이 넓은 수준은 아닌데요. 머리 공간은 넉넉하지만 시트 슬라이딩 기능이 없고 시트백 각도도 수동으로 조절합니다. 피크닉 테이블과 접이식 컴포트 헤드레스트를 갖췄네요. 전동식 선쉐이드를 지원합니다. 센터터널 부근에 달린 탈착식 컨트롤러로 공조장치나 차량 일부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일반 중형급 SUV 정도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접히지는 않지만 시트 폴딩으로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지상고를 조절하는 버튼도 있고요. 이제 벤테이가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편의 및 안전장비로는 전방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등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소프트 클로징, 나이트 비전, 주행 모드 설정 등 부가 기능도 있고요. 벤틀리가 만든 SUV가 어떤 주행 감각을 선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벤테이가의 실내 정말 호화스럽죠. 네, 지금부터 벤틀리가 영국에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기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입니다. 영국 공장에는 나무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목공이 있다고 해요. 네, 무려 58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각 자동차마다 최적화된 나무를 선별해서 공급하는 것이 임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금속인데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플라스틱에 금속만 도금한 정도만 사용이 되는데 실제 벤틀리는 모든 금속을 깎고 또 다듬고 마감까지 해서 하나하나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시가잭에 있는 것마저도 실제 금속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가죽인데요. 벤틀리의 가죽 좋은 걸로 유명하죠. 네, 북유럽의 고산지대에 사는 어린 황소만 사용합니다. 고산지대 황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먼저 모기에 물리지 않기 때문이고 또 방목을 하기 때문에 철조망에 어떤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린 황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죽이 늘어지거나 처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가죽을 마감하는 박음질도 독특합니다. 벤틀리는 사람이 하나하나 실제로 박음질을 해서 완성을 하는데요. 특히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박음질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시면 기계가 만든 것처럼 상당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박음질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 포크를 가죽에 찔러서 자국을 내고 그 간격대로 박음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력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이상의 장인이 직접 마감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부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일반적인 대시보드, 양산차 브랜드는 어떻게 조립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하지만 벤틀리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끌어다가 조립을 합니다. 기계는 오로지 사람이 들기 힘든 것을 돕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심지어 차체를 연결하는 과정이나 서스펜션 조립, 그리고 와이어링 하리스 조립까지 모두 다 사람이 합니다. 네, 그럼 왜 벤틀리는 이러한 전통을 갖게 됐을까요? 역사를 알면 자동차가 보입니다. 원래 벤틀리는 오랜 시간 동안 롤스로이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영국의 크로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 인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경쟁하는 것이 바로 폭스바겐 그룹이고요. BMW와 폭스바겐의 협상 결과 BMW는 롤스로이스를, 폭스바겐은 벤틀리와 크로 공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니다. 때문에 지금의 벤틀리는 원조 롤스로이스 공장에서 그 생산 방식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벤틀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생산 방식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벤틀리 벤테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히 밖에서 봤을 때 이 존재감이 상당한데요. 그것에 비해서 실내가 조금 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자, 그럼 벤틀리 벤테이가와 함께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돌렸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B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모드로 가면 소위 이제 뭐 BMW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좀 더 탄력성을 갖게 되는데 현재는 임의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네, 일단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지금 이제 코스 특성상 조금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현재처럼 스로틀을 충분히 열었을 때 상당히 폭발적인 파워가 이 차의 가치를 한 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처럼 이제 코너링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에서 타이어 스키드음이 약간 들리는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타이어가 지금 올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상당히 대단하네요. 자, V8 엔진이 들려주는 사운드 들리시나요? 상당히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힘이라는 부분에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당연히 힘을 통해서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도 그들의 역할인데요. 엔진은 V8, 뭐 사실 이 위로 W12 엔진이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V8이죠. 최고 출력은 550마력.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수치적인 것보다 이 운전자가 앉아서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차가 정말 여유롭게, 그러면서도 고급스럽게 발진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벤테이가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충분히 좋고, 이 마세라티 모델들은 조금 이 배기 사운드를 키워서 존재감을 표현하는데 현재는 어떤 그런 순수함, 그를 통해서 존재감을 표현해 낸다는 점이 상당히 재미있네요. 또한 듣기 좋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급차에 걸맞는 그런 느낌마저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변속기는 GF체 8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GF 변속기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면 역시 빠른 반응성, 확실한 체결성을 갖게 되는데 현재 벤테이가도 그런 측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전혀 나무랄 부분이 없는데 이 영국차이긴 하지만 독일의 어떤 세련된 기술이 들어가 줌으로써 효율성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면모를 갖게 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벤테이가 이 럭셔리 SUV가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 550마력의 엔진 파워, 70kg 폴스미터 이상의 토크가 나와주는 만큼 상당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재원상으로는 4.5초인데 지금 기온이 낮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좋은 성능이 나왔죠. 특히
이 가속에서 조금 손해를 볼 때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 편차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4초대 초반 정도를 꾸준하게 마크를 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일관성 있는 성능 또한 가속력을 폭발적으로 보여줘서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같은 그룹 안에 있는 포르쉐 모델들을 타게 되면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 빠른 성능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 벤테이가 역시도 이 같은 그룹 안에 있다는 점을 이런 측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뭐 어쨌든 상당히 대단한 성능이면은 분명하네요. 또한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돌릴 때 현재는 타이어 스키듬이 조금씩 들려오는데, 아무래도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벤테이가가 갖고 있는 성능을 모조리 뽑아 쓰지는 못합니다. 특히 제동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다가오는데, 여기서 잠시 제동 성능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동 성능은 뭐 38m 후반이니까 사실상 이제 39m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수치적으로 본다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무게라든지 특히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제동 거리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감각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한 세련되게 잘 해놨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담력 자체가 조금 묵직하게 다가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께서도 이 차를 뭐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큰 아쉬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 다른 모델들도 그렇지만 사실 이 벤테이가도 서머 타이어가 쓰이는데요, 만약 이제 서머 타이어가 쓰였다면 제동거리가 못해도 3m 혹은 그 이상 짧아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특히 코너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차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무게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정말 재미난 것은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차의 무게 대비 한 300kg에서 400kg 정도는 가볍게 다가오는 것이 조금은 재미나게 느껴지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무게도 확인해 볼까요? 앞뒤 배분은 대략적으로 55대 45%의 이런 비율로 나눠져 있는데, 2.5톤에 달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연료가 90% 이상 충전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차가 주행할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좋네요. 랜드로버의 이제 뭐 레인지로버 시리즈를 운전하게 되면 지금은 경량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육중한 몸무게를 어떤 차량의 거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현재 벤테이가는 의외로 등치는 큰데 좀 몸놀림은 가벼운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으로 다가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이럴 때 감각적인 것으로 본다면 어떤 날카로움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이 마세라티 르반테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카로운 때문에 어떤 그 핫해치를 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었는데, 현재는 조금 고급화된 대형 세단, 그 세단에 지상고를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전해준다는 점이 특징으로 다가옵니다. 뭐 상당히 저희에게도 신선한 그런 체감인데요. 서머 타이어가 있었다면 뭐 상당한 그런 코너링 제압 능력도 보여주었을 텐데, 참고로 이 벤틀리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파이크스 피크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럭셔리 브랜드들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마세라티도 그렇지만 레이싱 DNA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 차체가 보여주는 그런 감각적인 면에서 스포츠카 같은 감성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급화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달려준다는 점이 이 차의 매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분위기로 봤을 때 앞서 이제 김선웅 기자가 이 차에 대한 몇몇 가지 얘기를 드렸었죠. 특히 소재 부분, 그와 같은 소재를 이렇게 남발해서 쓸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점이 럭셔리 브랜드가 갖는 특징인데요. 정말 이 모든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쫙 감싸져 있는데, 사람이 이거를 하나하나 정말 뭐 이 장인이, 장모도 아닌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체감적으로 다가오네요. 성능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코너링 때 부드럽게 가고 있지만, 이때 느껴지는 스티어 특성은 뚜렷한 언더스티어인데요. 구동 배분은 40%의 동력을 앞에 보내고 후륜 쪽으로 60%를 보내는데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언더스티어를 가져가게 됩니다. 통상 고출력의 SUV들로 가게 되면 앞뒤 타이어를 조금 다르게 쓰는데, 현재는 이 피렐리의 올 시즌 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앞뒤 모두 285mm, 편평비 45, 휠의 인치 수는 21인치, 이런 세팅을 맞춰주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스퀘어 타입이 아니라 앞뒤를 달리하고 서머로 간다면 정말 뭐 막강한 성능을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차를 가지고 조금 빠른, 소위 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 시즌 타이어 역시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제동거리 측면에서 어떤 그 종그립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측면, 제동거리만 좀 짧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차가 갖는 만족도 또한 긴급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코너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어떤 무게 대비해서 바디롤이 상당히 좀 적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그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액티브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에 이제 동력을 48V 시스템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특색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덕분에 생각보다 바디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이 레인 체인지, 차선 변경이죠.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차가 이렇게 좀 좌우로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히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이 차의 탑 스피드만 해도 시속 290km에 달하는데, W12 모델은 301km까지 달릴 수 있죠. 고속에 올라가서 달릴 때도 충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여기서의 만족감을 조금 더 찾게 되는데, 이 차의 소비자 분들께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시더라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다만 과속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다른 차들보다도 이 체감으로 다가오는 속도를 낮춰주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주의만 해주신다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고급차에 있어서 중요한데 조금은 단단한 편입니다. 자, 벤틀리라고 하면 뭔가 좀 고전적인 그런 클래식한 세단들을 많이 만들어 왔죠. 물론 성능이 좋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역시도 뭔가 말랑말랑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무슨 스테빌라이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생각보다는 단단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른 어떤 부드러운 그런 탄력성을 보여주는 만큼 데일리카로 쓰던 어떤 장거리 투어용으로 쓰던 승객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참고로 서스펜션은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인데 이를 통해서 구현되는 승차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적당한 탄력성을 통해서 고급차로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좋기는 한데 챔버의 내구성 때문에 사실 조금 어떤 추천을 하는데 꺼려졌었는데, 현재는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죠. 내구성 자체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 차의 소비자분들께서 내구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이 차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럭셔리카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성능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됨에는 분명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 어떤 그 존재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하다못해 이 벤틀리 계속적으로 이제 브라이트링과 어떤 협업도 많이 해왔죠. 현재도 조금은 투박하긴 하지만 아날로그 시계가 이 차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을 지었을 때 사실 다양한 가죽 스티어링 휠을 지어봤지만 조금 더 뭔가 짜임새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급차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바로 정숙성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수성 자체에서 크게 메리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엔진 사운드 또한 배기 사운드를 실내로 유입시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음 자체가 매우 조용한 편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소음이 아닌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분들은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듣기 좋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한 가지 크게 다가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바로 주행 연비죠. 공식적으로 보더라도 주행 연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비가 잘 나올 때가 리터당 9.5km 정도, 적게 나올 때는 8km대 중반 정도를 보여주니까 그것도 고급류를 넣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이죠.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의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차가 갖고 있는 무게라든지 또한 여기 또 소가 또 몇 마리나 들어갔을까요? 뭐 앞에는 550마리의 말이 달리고 있지만 뭐 그런 많은 이 가축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바라보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그런 연비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참고로 저희가 촬영을 하는 동안 뭐 아이들 상태에서 이제 좀 시동이 유지된다든지 그런 동안에만 해도 사실 이 연료계 게이지가 떨어지는 것이 목격되곤 했는데 연비 자체는 뭐 이와 같은 대배기량 차에서 어느 정도 특징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럭셔리 브랜드 이 벤틀리가 만든 벤테이가 과연 어떤 소비자가 탔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차량에 짜임새 있는 성능, 기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저는 이 차의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해서 단 별 하나 그 이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어떤 그런 짜임새 있는 구성이나 기능성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기능성만 원한다면 저렴하게 GV80 같은 모델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럭셔리 브랜드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 위에서 뭔가 다른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 위로 롤스로이스는 사실 더하거든요. 즉 사치라는 것, 제가 말씀드린 원스타, 가격 대비 가치는 원스타, 하지만 그런 차를 살 수 있다는 것, 어떤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될 것이고, 뭐 여성분들이 뭐 에르메스의 벌킨백을 뭐 선호하신다든지 그를 통해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조금은 비슷한 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여지는 존재감, 실제 안에서 느끼는 것보다 밖에서의 존재감이 크다는 것, 이것도 벤테이가가 보여주는 매력이기도 하고요. 오늘 만난 벤틀리 벤테이가, 사실 이 벤틀리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처음 다루면서 이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태생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주년이 됐죠. 역사적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벤틀리 자체가 롤스로이스 산하에 상당히 오래 있었죠. 폭스바겐 그룹으로 넘어오면서 어찌 보면 그 시점부터 제대로 된 럭셔리 카로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 경험했던 차가 컨티넨탈 GT였는데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만 바라보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논하고 봤을 때 성능만으로 본다면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훨씬 낫습니다. 다루기도 좀 더 쉽고요, 좀 더 역동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차량의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놓고 본다면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V8 엔진의 카이엔 터보가 더 매력적이죠. 기능성도 좋고 독일차 특유의 어떤 그런 짱짱함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차가 보여주는
가치로 이 차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내가 벤틀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좀 많이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 물론 뭐 카이엔도 비싼 차이긴 하지만 보여지는 가치 자체가 다르죠. 바로 그런 점이 이 럭셔리 카가 갖는 매력이자, 또한 그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이 벤테이가 갖는 매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동급에서 구입을 한다면 성향에 맞는 건 사실 이제 르반테 트로페오 혹은 이제 람보르기니 우루스, 이런 차들이 좋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여행을 딱 다니면서 뭔가 좀 여유로움, 매번 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환경이라면 오히려 벤테이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싶네요. 다만 이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한데 아마도 이 차의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것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정말 고급차였죠. 지난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만 개소세 인하해서 2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요. 스타트 가격이 그랬었고 비싸다고요. 오늘은 벤틀리의 가장 핵심적인, 앞으로도 잘 나갈, 조만간 이제 뮬산느 단종 수순을 밟게 되니까 벤테이가에 더 많은 힘이 실리겠죠. 그런 중심점 벤테이가를 만나봤습니다.